보고 싶다. 이 세 글자를 말해본 적 없는 한국인은 없을 겁니다. 부모님께, 자녀에게, 먼저 떠난 사람에게. 우리는 수없이 이 말을 입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세 글자가 전 세계 언어학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2022년 하버드 언어학 연구소는 전 세계 7천여 개 언어의 감정 표현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언어만이 특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어. 연구진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어는 감정의 시간을 함께 담는 유일한 언어다. 감정의 시간을 담는다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보고 싶다라는 말 속에는 단순한 그리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명확한 시점이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오직 현재의 감정. 이것이 가능한 언어는 전 세계에서 한국어뿐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급기야 스위스 제네바 국제학술대회에서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언어학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시계만 만들어온 장인이었습니다.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왜 한국어의 비밀을 발견했을까요? 그리고 왜 한국어에만 시간이 담겨 있는 걸까요?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한국어가 품고 있는 시간의 비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간만 다루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나 할아버지의 시계 공방에서 자랐고 16살에 처음으로 제 손으로 시계를 조립했습니다. 그 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오직 시간이라는 것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 태엽이 감기는 손맛, 그리고 정밀하게 맞물리는 톱니바퀴들. 제 인생 전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의 시계를 연구했습니다. 독일의 정밀함, 일본의 섬세함, 영국의 클래식한 아름다움까지. 하지만 저는 언제나 한 가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시간을 재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감정도 시간처럼 흐르는 걸까요? 그리움도 초침처럼 똑딱거리며 움직이는 걸까요? 그 답을 찾은 곳은 뜻밖에도 작은 한국어 사전이었습니다. 3년 전 서울에 처음 왔을 때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시계인 자격루를 연구하기 위해 국립고궁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이 물시계의 정교함에 감탄하던 중 박물관 해설사 한 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그분은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보고 영어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자격루의 원리를 설명하는 중에 문득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시간을 단순히 재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으로 여겼다고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느낀다니요. 시간은 측정하는 것이지 느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한국어 단어 하나를 알려주셨습니다. 보고 싶다.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평범한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어로는 I miss you 정도 되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단어의 구조를 설명해 주시는 순간 저는 마치 복잡한 시계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 같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보고 싶다라는 말에는 시간이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라고요. 시계 장인으로서 수십 년을 살았지만 언어 속에 시간이 내장되어 있다는 개념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감정 안에 시간을 집어넣는 언어라니. 이건 제가 알던 시간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저는 점점 더 깊은 미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어의 감정 표현들 속에는 제가 평생 다루어온 시간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움에도 시계가 있었습니다. 애틋함에도 초침이 있었습니다. 허전함에도 시간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만드는 장인이었지만 한국어를 통해 비로소 시간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계 속 톱니바퀴가 아닌 인간의 마음 속에서 흐르는 시간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어가 품고 있는 시간의 비밀입니다. 시계 장인의 눈으로 발견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언어의 경이로움입니다. 40년 넘게 시간을 다루어 왔지만 저는 한국에 와서야 비로소 시간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차갑게 흐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따뜻하게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을 언어로 붙잡을 수 있는 민족은 제가 아는 한 한국인 뿐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저는 가장 먼저 이 단어를 파고들었습니다. 보고 싶다. 단 3글자입니다. 하지만 이 3글자 안에는 시계 장인인 저조차 해독하기 어려운 복잡한 시간의 구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뜻이겠거니. 하지만 한국인 친구에게 물었을 때 그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은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라고요. 오직 현재, 지금 이 순간에만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감정의 시제가 있다니요. 그리움이 과거형이 될 수도 있고 현재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며칠 동안 사전을 뒤지고 문법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한국어에서 보고 싶다는 말은 화자가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는 감정의 실시간 중계였습니다. 녹화 방송이 아니라 생방송인 셈입니다. 보고 싶었다라고 하면 과거의 그리움이 됩니다. 이미 지나간 감정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담깁니다. 보고 싶을 것이다라고 하면 미래의 예측이 됩니다. 아직 오지 않은 감정에 대한 추측입니다. 하지만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감정이 됩니다. 시계 장인의 관점에서 이것은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시계의 초침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끊임없이 가로지릅니다. 방금 지나간 눈금은 과거가 되고 지금 가리키는 눈금은 현재이며 다음 눈금은 미래입니다. 저는 평생 이 3가지 시간을 기계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감정 표현 하나에 이 시간의 구분을 정확하게 내장하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다는 3글자 안에 현재라는 시점 표지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법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감정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시간과 결합되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분께 이 발견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교수님께서는 웃으시며 더 깊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어의 감정 표현은 단순한 상태 묘사가 아니라 사건으로 인식된다고 하셨습니다. 사건에는 반드시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혹은 지금 진행 중인지. 한국어는 감정을 사건처럼 다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간 정보가 함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제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이 왜 그토록 강렬하게 느껴지는지를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화자가 바로 지금 그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럴 것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보고 싶어 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스위스에서 저는 수많은 연인들이 시계를 선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계는 영혼을 상징한다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에 보고 싶다는 말 앞에서 저는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도망갈 수 없는 현재에 자신을 묶어두는 일입니다. 숨길 수 없는 진심의 고백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시간에 대한 관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계가 보여주는 시간은 객관적이고 기계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어가 담고 있는 시간은 주관적이고 감정적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간에게 진짜 의미 있는 시간은 후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고 싶다. 이 세 글자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붙잡아두는 언어적 장치였습니다. 한국어는 흘러가 버리는 현재를 단어 속에 가두어두는 마법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어의 시간성을 이해하고 나서 저는 자연스럽게 제 모국어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영어에도 그리움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표현이 I miss you입니다. 하지만 한국어와 비교하면 할수록 저는 영어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I miss you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시간 정보가 빠져 있습니다. 이 그리움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지금도 느끼고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문맥으로 추측할 수는 있지만 단어 자체에는 그 정보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으로서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실감했습니다. 영어의 감정 표현은 어딘가 모호합니다. 상태를 말할 뿐 시점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그리워한다고 말할 때 그것이 과거부터 이어져 온 것인지, 갑자기 지금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늘 느끼는 것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어는 다릅니다. 보고 싶다와 보고 싶었다와 보고 싶을 것이다는 완전히 다른 문장입니다. 세 문장 모두 그리움을 말하지만 각각 현재와 과거와 미래라는 다른 시간대를 가리킵니다. 한국어 화자는 그리움을 말할 때 반드시 시점을 선택해야 합니다. 회피할 수 없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젊은 한국인 커플을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헤어지기 전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뭐라고 말했는데 남자친구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인 친구에게 물었더니 여자친구가 보고 싶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보고 싶다가 아니라 보고 싶을 것 같다고요. 친구의 설명을 듣고 저는 그 미묘한 차이를 이해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리운 게 아니라 나중에 그리울 것 같다는 말은 현재의 감정을 유보하는 표현입니다. 그 짧은 문장 하나에 복잡한 감정의 층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는 아닐 수도 있다는 뉘앙스까지요. 영어로는 이런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I will miss you라고 해도 그 안에 담긴 감정의 온도차를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어는 시제 하나로 감정의 농도와 방향까지 조절할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저는 언어학 논문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연구 결과들을 발견했습니다. 전 세계 언어 중에서 감정 표현의 시점 표지가 내장된 언어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언어는 감정을 상태로 표현합니다. 슬프다, 기쁘다, 외롭다. 이런 표현들은 현재의 상태를 묘사할 뿐 그 감정이 언제 시작되었고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의 감정 표현은 다릅니다. 보고 싶다는 말에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시점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웠다는 말에는 과거라는 시점이 함께 들어갑니다. 감정과 시간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계장인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정말 정교한 설계입니다. 시계의 모든 부품은 서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한국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정과 시간이라는 두 개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다른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밀한 감정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저에게 이것은 일종의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영어가 가장 풍부하고 정밀한 언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시간성이라는 영역에서는 한국어가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한국어 앞에서 영어는 시간 정보가 빠진 불완전한 언어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의 그리움, 이 개념은 영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한국어만이 가진 특별한 힘이었습니다. 보고 싶다라는 단어에서 시작된 제 탐구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시간을 품은 감정어들이 끝없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다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립다라는 단어를 처음 배웠을 때 저는 이것이 보고 싶다와 같은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시간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립다는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것에 대한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립다고 할 때 그것은 할머니가 살아계셨던 과거의 시간을 향한 감정입니다. 반면 보고 싶다는 지금 만날 수 없는 사람을 향한 현재의 감정입니다. 같은 그리움이라도 시간의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저는 이 차이를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영어로는 I miss you와 I miss my grandmother가 같은 구조입니다. 하지만 한국어로는 보고 싶다와 그립다가 다른 단어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계장인의 관점에서 이것은 경이로웠습니다. 한국어는 감정의 시간 좌표를 정밀하게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를 향하는 감정, 과거를 향하는 감정, 그리고 미래를 향하는 감정이 각각 다른 단어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애틋하다라는 단어를 배웠을 때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어 사전에는 애틋하다가 마음이 쓰이고 안타깝다는 뜻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에는 특별한 시간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애틋하다는 곧 놓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감정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별을 미리 느끼는 마음입니다. 연인이 군대에 가기 전날 밤 느끼는 감정이 애틋함입니다. 늙어가는 부모님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이 애틋함입니다. 이 감정은 현재에 서 있지만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다가올 상실을 미리 슬퍼하는 것입니다. 영어에는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비터스위트이나 포이니언트가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한국어의 애틋함처럼 미래의 시점을 정확하게 내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허전하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빈 느낌, 공허함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에도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허전하다는 방금 전까지 있었던 것이 사라졌을 때의 감정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경계선에 서 있는 감정인 것입니다. 손님이 떠난 직후의 빈 거실을 볼 때 느끼는 허전함. 자식이 독립한 직후 느끼는 허전함. 이 감정은 방금 전까지의 충만함과 지금의 비어있음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과거의 잔상이 현재에 겹쳐지는 순간의 감정입니다. 저는 점점 더 많은 한국어 감정어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 한 권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어의 거의 모든 감정어에는 시간의 방향성이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과거를 향하는 감정, 현재에 머무는 감정, 미래를 향하는 감정이 각각 다른 단어로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적 특성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감정 인식 방식 자체가 시간과 결합되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인들은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이 어느 시점을 향하고 있는지를 무의식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정확한 단어를 선택합니다. 시계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밀함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시계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한국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어는 감정의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표현하는 언어였습니다. 그 정밀함에서 저는 장인 정신을 느꼈습니다. 한국어의 시간성 감정을 연구하면서 저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언어의 깊이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래 살아온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서울 종로의 작은 찻집에서 저는 78살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자경루 연구를 도와주시던 박물관 해설사분의 소개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젊은 시절 국어 교사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어의 시간성 감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시간을 머금은 말의 무게를 말입니다. 그러시더니 할머니는 3가지 표현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웠던 시간, 그 사람이 그리운 시간, 그 사람이 그리울 시간. 할머니는 이 3문장이 완전히 다른 인생의 무게를 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받아 적었습니다. 할머니의 설명은 어떤 언어학 논문보다 명쾌했습니다. 그리웠던 시간은 이미 지나간 그리움입니다. 그때 나는 그리워했고 지금은 그 감정을 추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때의 감정을 지금 다시 불러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운 시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그리워하고 있고 그 감정 속에 살아 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현재만 존재합니다. 그리울 시간은 아직 오지 않은 그리움입니다. 언젠가 나는 이 순간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는 예감입니다.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를 추억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할머니는 덧붙이셨습니다. 자신의 나이가 되면 이 3가지 시간이 모두 보인다고요. 젊었을 때는 그리운 시간만 알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리웠던 시간과 그리울 시간까지 함께 느껴진다고요. 저는 그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계는 시간을 똑같은 간격으로 나눕니다. 1초, 1분, 1시간. 하지만 인간이 느끼는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은 짧게 느껴지고 어떤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한국어는 바로 그 주관적인 시간을 언어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신 남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다고요. 처음에는 그리웠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밤 그리워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감정도 변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웠던 시간까지 그립다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리웠던 시간까지 그립다. 이것은 이중의 시간성입니다. 과거의 그리움을 현재에 다시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층이었습니다. 시니어 세대가 한국어의 시간성을 더 깊이 이해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래 살아온 만큼 더 많은 시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품고 있는 사람들만이 한국어의 진짜 깊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주로 현재의 감정에 집중합니다. 지금 보고 싶다, 지금 슬프다, 지금 기쁘다. 하지만 오래 산 사람들은 과거의 감정을 기억하고 미래의 감정을 예감합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시제에 변화가 담고 있는 미묘한 차이를 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머니와의 대화 이후 저는 한국어가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는 인생의 경험치가 쌓일수록 더 풍요로워지는 언어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스위스에서 저는 오래된 시계일수록 가치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담긴 시계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역사입니다. 한국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래 사용할수록 더 깊은 시간을 담을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한국어의 시간성 감정을 연구하면서 저는 현대 기술의 한계와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번역기의 한계 말입니다. 어느 날 저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최신 AI 번역기에 한국어 감정 표현들을 입력하고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는지 확인해 본 것입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아니, 예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보고 싶다를 입력하자 I miss you가 나왔습니다. 보고 싶었다를 입력해도 I missed you가 나왔습니다. 문법적으로는 맞는 번역입니다. 하지만 한국어 원문이 담고 있는 시간의 섬세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립다와 보고 싶다를 모두 I miss로 번역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 두 단어는 시간의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립다는 과거를 향하고 보고 싶다는 현재에 머뭅니다. 하지만 AI는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AI 언어 분석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서울의 한 기술 연구소에서 자연어 처리를 연구하는 박사였습니다. 그분에게 제 발견을 이야기했더니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로운 분석을 들려주셨습니다. 현재의 AI 번역 시스템은 의미의 등가성을 기준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즉, 원문과 번역문이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어의 시간성 감정은 의미가 아니라 뉘앙스의 영역입니다. AI가 가장 포착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셨습니다. AI가 한국어 감정 표현을 번역할 때 감정의 강도는 약 85% 정확도로 전달됩니다. 슬픔인지 기쁨인지 강한 감정인지 약한 감정인지는 비교적 잘 번역됩니다. 하지만 시간 정보의 정확도는 40%에 불과했습니다. 절반 이상의 시간 정보가 번역 과정에서 소실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어가 가진 고유한 특성이 그만큼 독특하다는 증거였습니다. 전 세계 수천 개 언어 데이터로 학습한 AI조차 한국어의 시간성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직접 GPT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한국어의 감정 표현이 가진 특성이 무엇이냐고요? AI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한국어는 시점과 감정을 결합해 기억을 구성하는 언어라고 했습니다. AI도 이 특성을 인식하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식하는 것과 번역으로 구현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시계장인의 관점에서 이것은 흥미로운 현상이었습니다. 시계의 원리를 아는 것과 시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AI가 한국어의 시간성을 이론적으로 이해한다 해도 그것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한국어의 시간성 감정은 번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한국어라는 그릇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입니다. 다른 언어로 옮기는 순간 시간이라는 핵심 요소가 증발해버립니다. 저는 이 사실이 슬프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슬픈 이유는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히 이 아름다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랑스러운 이유는 한국어가 그만큼 특별하고 대체 불가능한 언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AI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한국어의 시간성 감정을 완벽하게 번역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 구조 자체의 차이에서 오는 본질적인 한계입니다. 한국어는 그만큼 정교하고 그만큼 깊습니다. 한국에 머문 지 3년이 되던 해, 저는 한국어의 또 다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히 시간을 담는 것을 넘어서 기억 전체를 소환하는 언어였습니다. 처음 이것을 깨달은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한국인 친구와 가을 단풍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설악산의 붉은 단풍을 바라보던 친구가 문득 한마디를 했습니다. 할머니 생각이 난다고요. 그리고 곧바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반응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단풍을 보다가 왜 갑자기 돌아가신 할머니가 떠오르는 걸까요? 친구에게 물었더니 어린 시절 할머니 손을 잡고 단풍 구경을 갔던 기억이 났다고 했습니다. 단풍의 색깔, 차가운 가을 바람, 할머니 손의 온기, 그때 먹었던 따뜻한 호떡까지 전부 한꺼번에 떠올랐다고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어로 그립다라는 말을 할 때 단순히 사람만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 장소, 계절, 냄새, 온도까지 모두 함께 불려나옵니다. 한국어의 감정어는 기억 전체를 압축해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계로 비유하자면 놀라운 기능입니다. 보통 시계는 현재 시간만 보여줍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마치 과거의 특정 순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 같았습니다. 그립다라는 단어 하나를 말하는 순간, 과거의 어느 시점이 통째로 현재에 소환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현상을 더 깊이 연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한국인들에게 그립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무엇이 떠오르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할머니 집 마루의 나무 냄새가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첫사랑과 걸었던 해변의 파도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받았던 어머니 편지에 손때 묻은 촉감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감으로 경험했던 기억 전체가 재생되는 것이었습니다. 영어의 I miss you에는 이런 힘이 없습니다. 그 표현은 감정의 상태를 설명할 뿐 기억을 소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의 그립다는 다릅니다. 이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과거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인지과학 연구에 따르면 기억은 단편적으로 저장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감정이 하나의 묶음으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 묶음의 어느 한 부분만 자극해도 전체가 함께 떠오릅니다. 한국어의 감정어는 바로 이 묶음 전체를 건드리는 언어적 장치인 셈입니다. 시계장인으로서 저는 정밀함에 대해 잘 압니다. 하지만 한국어가 보여주는 정밀함은 제가 알던 것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시계의 정밀함은 시간을 잘게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어의 정밀함은 시간을 통째로 붙잡는 것입니다. 보고 싶다는 말을 할 때 한국인들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특정 시간대의 기억 전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현재로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그리움은 그토록 강렬하고 그토록 아픈 것입니다. 저는 한국어를 통해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언어 속에 저장되어 적절한 순간에 다시 깨어납니다. 한국어는 그 저장과 소환을 가능하게 하는 마법의 언어였습니다. 3년간의 연구 끝에 저는 마침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전 세계 언어학자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작년 가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언어학 학술대회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300여 명의 언어학자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시계 장인이지 언어학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어에서 발견한 시간성 감정에 대한 연구가 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특별 초청 강연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강연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소르본의 석학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만들던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발표 주제는 시간을 쓰는 언어 한국어 감정 표현의 시점 구조였습니다. 저는 3년간 모은 자료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보고 싶다와 그립다의 차이, 애틋함에 담긴 미래의 시간, 허전함에 담긴 경계의 순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장 잘 이해하는 한국의 시니어 세대 이야기까지. 강연이 끝났을 때 청중석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저는 실패했나 싶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세 사람. 순식간에 강연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언어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언어인지 과학 교수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언어를 연구해왔지만 감정어의 시점 구조를 이렇게 정밀하게 분석한 것은 처음 본다고요. 한국어가 가진 이 특성은 세계 언어학계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발견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한국어를 시간의 언어라고 명명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언어가 시간을 외부에서 묘사하는 반면 한국어는 시간을 내부에 품는다고요. 감정 하나하나에 시계가 내장되어 있는 언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이 단순한 개인적 호기심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언어학적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전 세계 수천 개의 언어 중에서 한국어만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한국만이 해낸 언어적 기적이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한국인들은 감정에 시간을 담는 언어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언어학자들은 이것이 한국인들의 시간 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고 연속된 흐름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조상과 자손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는 유교적 세계관, 시간의 순환을 믿는 동양적 사고방식이 언어에 스며들어 있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재는 도구를 평생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간을 재는 것보다 시간을 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어야말로 시간을 담는 가장 정교한 그릇이라는 것을요. 한국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간을 쓰는 언어입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인류에게 준 선물입니다. 제네바 학회가 끝난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이 이제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작은 공방에서 저는 여전히 시계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제 시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저는 한국어가 담고 있는 시간을 떠올립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머무는 시간,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저장되는 시간. 얼마 전 한 손님이 시계 수리를 맡기러 왔습니다. 오래된 회중시계였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계가 멈춰서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열어보았습니다. 오래된 부품들은 닳아 있었지만
수리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일주일 후 시계를 돌려드리면서 저는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오래된 시계를 굳이 고치시려는 거냐고요? 손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 시계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면 할아버지가 그립다고요. 시계 소리에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이 담겨 있다고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시간을 감정으로 느끼는 민족이었습니다. 시계는 시간을 재는 도구이지만 이 손님에게 그 시계는 할아버지와의 기억을 담은 타임캡슐이었습니다. 감정도 흐릅니다. 감정에도 시계가 있습니다. 저는 3년간의 연구를 통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고여있는 웅덩이가 아니라 흐르는 강물입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그 흐름을 언어로 붙잡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그리움, 이미 지나간 그리움, 아직 오지 않은 그리움. 한국어는 감정의 모든 시간대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시계장인으로서 저는 평생 정밀함을 추구해왔습니다. 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시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만나고 나서 저는 진짜 정밀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기계의 정밀함이 아닌 마음의 정밀함. 시간을 재는 것이 아닌 시간을 느끼는 것. 한국어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정교하게 시간을 인식하는지 보여주는 언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구를 보고 싶으신가요? 어느 시간을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과거의 누군가를 그립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지금 당장 보고 싶은 사람이 계신가요? 혹시 언젠가 그리워하게 될 지금 이 순간을 애틋하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한국어를 쓰는 여러분은 그 감정의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가진 언어의 힘입니다. 세상 어느 민족도 갖지 못한 오직 한국인만이 가진 언어적 유산입니다. 저는 스위스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어를 통해 비로소 시간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언어를 가진 한국인 여러분이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과 함께했던 어느 때를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그 시간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그리움에는 반드시 시간이 담겨 있을 테니까요.